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9년 어느 날 저희에게 온 한 통의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 박민호 씨로부터 온 연락이었는데요. 그의 여동생이 탈북 도중 압록강에서 실종되었다가 3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압록강에서 실종된 사람이 3년 만에 살아있다니요. 하지만 민호 씨를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탈북의 참혹한 현실과 헤어진 가족이 겪는 고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수진 씨와 그녀의 오빠 박민호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수진 씨가 탈북을 결심한 2016년 그녀는 24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수진 씨에게는 4살 위 오빠 민호 씨가 있었는데 남매의 관계는 보통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각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이었죠. 민호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전부였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20살의 나이에 16살 동생을 책임져야 했던 민호 씨는 그때부터 오빠이자 부모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동생이 밥을 굶지 않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장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밀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남매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2015년쯤부터 무산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고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중국과의 밀무역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장사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았고 수진 씨도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변변한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 초 민호 씨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탈북이었죠. 처음에는 혼자만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한국에 정착한 후 돈을 벌어서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올 계획이었죠. 하지만 수진 씨는 오빠의 계획을 알게 되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거였죠. 함께 가자고 같이 떠나자고 수진 씨는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 가면 위험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고 만약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동생을 북한에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동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브로커를 통해 동생을 데려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매는 함께 탈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산은 국경 도시였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브로커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1인당 3,000달러를 요구했고 둘이면 6,000달러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해 봄부터 가을까지 몇 달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이란 물건은 다 팔았고 수진 씨도 아끼던 옷가지며 장신구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2016년 11월 드디어 필요한 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는 12월 중순에 출발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서 훨씬 쉽다는 설명이었죠. 민호 씨와 수진 씨는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민호 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무산의 날씨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였는데 브로커는 오히려 이런 날씨가 적기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경비병들도 초소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감시가 느슨해진다는 거였죠. 밤 10시쯤 민호 씨와 수진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는 여벌 옷가지와 약간의 음식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는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언덕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하니 브로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가면 중국이고 중국 쪽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일단 강만 건너면 안전하다고요. 브로커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만약 경비병이 발견하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고요. 멈추는 순간 총을 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음이 약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는 떨고 있는 수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곧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동생을 안심시켰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앞장서고 수진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주변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수진 씨를 확인했고 수진 씨는 오빠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강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불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비병이 그들을 발견한 거였죠. 설하는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고 민호 씨는 즉각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뛰어, 빨리 뛰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도 뛰기 시작했지만 공포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총알이 얼음을 맞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민호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민호 씨의 발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 씨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민호 씨는 강 한가운데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자신의 위치도 노출될 테니까요. 그때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고 북한 경비병들이 강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 쪽에서 누군가가 민호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하다고 다급하게 말했죠. 민호 씨는 저항하며 동생을 기다려야 한다고 동생이 아직 안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세게 민호 씨를 끌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동생은 아마 잡혔거나 물에 빠졌을 거라고 여기 더 있으면 당신도 죽는다고요. 민호 씨는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지만 수진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호 씨는 수진 씨를 압록강에 남겨둔 채 혼자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중국에서 몇 달을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머릿속은 온통 수진 씨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물에 빠진 건지 경비병에게 잡힌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수진이가 얼음 밑으로 가라앉는 꿈, 자신을 부르며 손을 뻗는 꿈을 반복해서 꿨다고 하더군요. 2017년 초 민호 씨는 여러 나라를 거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생은 없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그날 밤 압록강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민호 씨를 짓눌렀습니다. 민호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진 씨를 찾으려 했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진 씨의 사진을 올리고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에게도 연락해서 수진 씨가 혹시 중국 어딘가에 있지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른다는 거였죠. 새로 한국에 오는 탈북자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무산 출신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민호 씨는 꼭 물어봤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2016년 12월에 탈북하다 실종된 여자를 아는지.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 씨는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마 그날 밤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얼음 밑으로 빠져 익사했거나 아니면 경비병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거라고요.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저 수진 씨가 고통 없이 편히 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서 수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 살아있다면 건강하기를,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천국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탈북한 지 3년이 지났고 수진 씨가 실종된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수진 씨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으니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19년 3월의 어느 일요일 민호 씨는 평소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민호 씨를 불렀습니다. 오늘 새로 온 탈북자가 있는데 무산 출신이라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무산 출신이라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수진 씨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혜숙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역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가명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며 언제 한국에 왔는지, 무산 어디에 살았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2달 전에 한국에 왔고 무산의 어느 동네에 살았다고 답했는데 그곳은 민호 씨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수없이 했던 질문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박수진이라는 사람을 아시느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수진이요, 알죠. 그 순간 민호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김 씨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초에 무산 집결소에서 만났다고요. 그 사람이 교화소에서 출소해서 집결소에 들렀었는데 거기서 잠깐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머리가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화소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2016년 12월에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교화소로 보내졌다고요.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9년 초에 출소했다는 거였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었고 민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저랑 같이 탈북하다가 실종됐는데 3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고요. 김 씨도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민호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호 씨는 진정하려 애쓰며 김 씨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건강은 괜찮았는지요. 김 씨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솔직히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많이 말랐고 얼굴이 창백했다고요. 교화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는 일이라며 그래도 정신은 멀쩡했고 살아는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수진 씨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무산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출소한 사람들은 보통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날 밤 민호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수진이가 교화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다음 날부터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연락하던 중국의 브로커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니까요. 무산에 있는 박수진이라는 여성을 찾아달라고 2019년 초에 교화소에서 출소한 사람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은 북한에서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화소에 갔다 온 사람은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괜히 수진 씨를 찾다가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고 브로커들은 조심스럽게 수진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2019년 7월쯤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한 브로커가 수진 씨를 찾았다는 겁니다. 수진 씨는 무산의 원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화소에서 출소한 후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교화소에 다녀온 사람을 고용하려는 곳이 없었고 장사를 하려 해도 보위부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았고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브로커에게 수진 씨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진 씨는 감시 대상이라 전화통화도 위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재탈북 시도로 간주되어 다시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였죠. 민호 씨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생과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9년 8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중국 전화기를 수진 씨에게 전달했고 정해진 시간에 민호 씨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빠야. 전화 너머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비록 목소리로만 듣는 재회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야 민호 씨는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요. 수진 씨는 천천히, 때로는 울먹이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날 밤 압록강에서 총소리가 났을 때의 일부터 시작해서요. 총소리가 들렸을 때 수진 씨는 공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오빠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지만 수진 씨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뛰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강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사이 북한 경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경비병들이 수진 씨를 붙잡았을 때 그녀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은 수진 씨를 끌고 가까운 초소로 갔고 거기서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소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같이 간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추궁당했습니다. 수진 씨는 중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빠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이미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걸 말하면 오빠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갔다고, 브로커도 이름을 모른다고 계속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보이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탈북 시도는 북한에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중국으로 넘어가려 한 것은 더 큰 죄였죠. 조사관들은 수진 씨를 집요하게 다그쳤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고, 누가 사주했냐고 계속 물어댔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한국에 갈 생각은 없었고 그냥 중국에서 몇 년 일하고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런 조사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진 씨는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겨우 한 끼만 나왔고 방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여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모두 탈북 시도로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2017년 6월 수진 씨는 드디어 재판을 받고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 한국행 시도로는 인정되지 않아서 형량이 그나마 적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려고 했다고 판단되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교화소에서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했는데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였지만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옥수수죽에 소금만 조금 들어간 게 전부였고 영양실조가 만연했습니다. 수진 씨는 빠르게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5kg이 줄었고 1년이 지날 때쯤에는 20kg 이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화소에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같은 방에 있던 여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영양실조, 과로, 병, 그리고 절망으로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가지 희망 때문이었다고 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무사히 한국에 갔을 거라는 믿음, 언젠가 오빠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초 수진 씨는 마침내 교화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몸무게는 20kg 이상 빠져 있었고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출소 후 수진 씨는 무산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은 거의 폐가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는 집을 청소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었지만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교화소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보위부의 감시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겨우겨우 버티며 살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수진 씨에게 중국 전화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빠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첫 통화 이후 민호 씨와 수진 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었고 매번 통화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민호 씨는 브로커를 통해 수진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진 씨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탈북 시도로 교화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 보위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국경을 넘기 어려운데 감시 대상인 수진 씨가 국경을 넘는다는 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러 브로커들과 상담했습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 브로커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2020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탈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적발되면 총사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호 씨와 수진 씨의 계획은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물자 이동이 재개되면서 사람의 이동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다시 브로커들과 접촉했고 마침내 한 브로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단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탈북 비용의 2배가 넘는 1만 5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수진 씨가 감시 대상이라 더 조심해야 하고 경비병들에게 줄 뇌물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데려올 수 있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병행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2021년 말 드디어 필요한 돈이 모였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브로커는 준비를 시작했고 북한 내부의 네트워크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수진 씨의 재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수진 씨를 무산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시켰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여행증을 위조하고 브로커가 연결해준 사람의 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사라지면 바로 수색에 들어갈 테니 시간을 두고 관심이 식기를 기다린 거죠. 3월이 되자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 조금씩 국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도 아닌 덜 감시받는 다른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브로커는 미리 해당 지역의 경비병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밤 수진 씨는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밤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도 고함소리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안전하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6년 전 압록강에서 잃어버렸던 동생이 드디어 다시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긴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중국에서 몇 주를 은신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4월 초 중국 남부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도보로 이동하며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넘어갔고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수진 씨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5월 초 수진 씨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민호 씨는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태운 비행기가 오후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민호 씨는 아침 일찍부터 공항에 나와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렸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입국장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민호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키는 작아져 보였고 몸은 여전히 말랐지만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동생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국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6년 만의 재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공항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 씨의 작은 가방을 들고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민호 씨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불이 밝고 무엇보다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이야기를, 그날 밤 압록강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 씨에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중국으로 건너가서 미안하다고, 동생을 두고 와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라고, 오빠가 살아서 한국에 갔기 때문에 자신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화소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수진 씨는 오빠와 드디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화소에서의 경험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교화소로 끌려가는 꿈, 경비병에게 쫓기는 꿈, 얼음 위에서 총소리를 듣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 씨를 설득해서 전문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담 선생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를 통해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낮에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덜해졌습니다. 공장 일에도 익숙해졌고 한국 사람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진 씨가 놓친 6년을 조금이라도 되찾아주려 애썼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4년 현재 수진 씨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유창해졌고 이제는 한국 뉴스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수진 씨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하면 대학에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거죠. 민호 씨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동생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민호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이란 단순히 국경을 넘는 행위가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붙잡혀 고통받습니다. 수진 씨는 붙잡혔지만 살아남았습니다. 3년의 교화소 생활을 견뎌냈고 다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진 씨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압록강을 건너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중국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교화소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눈물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호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고, 그들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진 씨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그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것이 자신을 도와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아직도 북한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탈북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